앞으로 한국 단편을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한국 단편은 청소년들의 독서 활동에서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참 낯설고 재미없으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세대만 차이가 나도 사용하는 언어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해방전 단편들은 멀게는 100년 전 작품들이기 때문에 어휘가 낯설고 문장 구조, 생활과 문화조차 너무 생경하죠. 낭독하는 제가 한 문장을 제대로 읽는 일이 드물었으니까요. 엄청 버벅댔습니다. 1921년에 쓰여진 뱃다라기는 1946년에 쓰여진 영마보다 훨씬 읽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사교육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어 논술을 가르쳐 왔었는데요. 필독서로 한국 단편을 읽게 하면서도 쟤네들 저거 참 재미없고 읽기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국어와 문학 등 교과서에 실린 단편들을 주제나 소재 등 공통된 특징으로 엮어서 서너 개씩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모르는 단어들이 숱하게 나올 텐데요. 문맥 속에서 그냥 넘겨도 좋습니다. 그러나 짚고 넘어갈 만한 단어들은 영상에 표기하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로 문맥 파악이 어려울 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은 수능 전 학력고사 시절에 소금을 뿌린 듯이 라는 이 구절을 오지선다로 찾아내게 하는 시험 문제도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을 땐 댓글을 이용해 주세요. 그런데 입시를 떠나 한국 단편을 접하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제 80년대도 복고인데요. 그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단편들엔 우리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살았던 세대의 생활사, 문화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국 문학을 열어간 문학인들의 재능과 그 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은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뱃다라기에서 우리가 활자로나 알 수 있는 대동강이나 부병루를 그 현장으로 접할 때 호기심도 일고 재미있거든요. 앞으로 따로 책 소개는 없고요. 영상 아래 정보란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꼭 필요하거나 할 말이 있을 때는 작품 끝에 덧붙이겠습니다.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요. 의무적으로 독서활동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나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단편 듣기가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기이다. 좋은 일기래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접근하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높이서 우리 조그만 사람을 비웃는 듯이 내려다보는 그런 교만한 하늘이 아니고 가장 우리 사람의 이해자인 듯이 낮추 뭉글뭉글 엉기는 분홍빛 구름으로서 우리와 서로 손목을 잡자는 그런 하늘이다. 사랑의 하늘이다. 나는 잠시도 멎지 않고 푸른 물을 황해로 부어내리는 대동강을 향한 모란봉 기슭 새파랗게 돋아나는 풀 위에 뒹굴고 있었다. 이날은 3월 3일 대동강의 첫 뱃놀이 하는 날이다.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물 위에는 결결이 반짝이는 물결을 푸른 놀이배들이 타고 넘으며 거기서는 봄향기에 취한 형형색색의 선율이 우단보다도 부드러운 봄 공기를 흔들면서 날아온다. 그리고 거기서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 아악은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또 애처롭게 모든 봄의 정다움과 끝까지 좋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듯이 대동강에 흐르는 시커먼 봄물. 청류백에 돋아나는 푸르른 풀어음. 심지어 사람의 가슴 속에 봄에 뛰노는 불붙는 핏줄기까지라도 습기 많은 봄 공기를 다리 놓고 떨리지 않고는 두지 않는다. 봄이다. 봄이 왔다. 부드럽게 부는 조그만 바람이 시커먼 조선소를 꿰며 또는 돋아나는 풀을 스치고 지나갈 때의 그 음악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이다. 아, 사람을 취케 만드는 푸르른 봄의 아름다움이여. 15살부터의 동경 생활에 마음껏 이런 봄을 보지 못하였던 나는 늘 이것을 보는 사람보다 곱 이상의 감명을 여기서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평양성 내에는 겨우 툭툭 터진 땅을 헤치면 파릇파릇 돋아나는 나무새기와 돋아나려는 버들의 어음으로 봄이 온 줄 알 뿐
아직 완전한 봄이 안 이르렀지만 이 모란봉 일대와 대동강을 넘어 보이는 가나안 옥토를 연상시키는 장림에는 마음껏 봄의 정다움이 이르렀다. 그리고 또 꽤 자란 밀보리들로 새파랗게 장식한 장림의 그 푸른빛, 만족한 웃음을 띠고 그 벌에 서서 내다보는 농부의 모양은 보지 않아도 생각할 수가 있다. 구름은 자꾸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양이다. 그 밀 위에 비치었던 구름의 그림자는 그 구름과 함께 저편으로 물러가며 거기는 세계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새로운 녹빛이 퍼져나간다. 바람이나 조금 부는 때는 그 잘 자란 밀들은 물결같이 누웠다 일어난다. 일록일청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봄의 한가함을 찬송하는 솔개들은 높은 하늘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더욱더 아름다운 봄의 향기로운 정취를 더한다. 다스한 봄정의 솟아날이다. 다스한 봄정의 솟아날이다. 나는 두어 번 소리나게 읊은 뒤에 담배를 붙여 물었다. 담배내는 무럭무럭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도 봄이 왔다. 하늘은 낮았다.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넉넉히 만질 수 있으리만큼 하늘은 낮다. 그리고 그 낮은 하늘보다는 오히려 더 높이 있는 듯한 분홍빛 구름은 몽글몽글 엉기면서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렇게 마음껏 봄의 속삭임을 들을 때는 언제든 유토피아를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애를 쓰며 수고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역시 유토피아 건설에 있지 않을까?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 그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찌하면 죽지를 아니할까 하여 소년 300을 배를 태워 불사약을 구하려 떠나보내며 예술의 사치를 다하여 아방국을 지으며 매일 신한 몇천 명과 잔치로서 즐기며 이리하여 여기 한 유토피아를 세우려던 시황은 몇만의 역사가가 어떻다고 욕을 하든 그는 참말로 인생의 향락자며 역사 이후에 제일 큰 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만한 순전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 사람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다. 큰 사람이었었다 하면서 나는 머리를 들었다. 이때다. 기자묘 근처에서 무슨 슬픈 음률이 봄 공기를 진동시키며 날아오는 것이 들렸다. 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영유 뱃다락이다. 그것도 웬만한 광대나 기생은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리만큼 그만큼 그 뱃다라기의 주인은 잘 부르는 사람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천우토 1월 성신 하나님께 비나이다. 신락 같은 우리 목숨 살려달라 비나이다. 에야 어그여지야.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편 아래 물에서 장고 소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소리가 올라오며 뱃다라기는 그만 안 들리게 되었다. 나는 2년 전 한여름을 영유서 지내본 일이 있다. 뱃다라기의 본고장인 영유를 몇 달 있어 본 사람은 그 뱃다라기에 대해서 언제든 한 속절없는 애처로움을 깨달을 것이다. 영유, 이름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서 내다보면 아픈 망망한 황해이니 그곳 저녁 때의 경치는 한 번 본 사람은 영구히 잊을 수가 없으리라. 불덩이 같은 커다란 시뻘건 해가 남실남실 넘치는 바다에 도로 빠질 듯 도로 솟아오를 듯 춤을 추며 거기서 때때로 보이지 않는 배에서 뱃다라기만 슬프게 날아오는 것을 들을 때엔 눈물 많은 나는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이로 보아서 어떤 원의 아내가 자기의 모든 영화를 낡은 신같이 내어던지고 뱃사람과 정처 없는 물길을 떠났다 함도 믿지 못할 말이랄 수가 없다. 영유서 돌아온 뒤에도 그 뱃다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기어져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제 한번 다시 영유를 가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경치를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늘 떠나지를 않았다. 장고 소리와 기생의 노래는 멎고 뱃다라기만 구슬프게 날아온다. 결결이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는 들을 수가 없으되 나의 기억과 곡조를 부합하여 들은 뱃다라기의 이 대목이다.
강변에 나왔다가 나를 보더니만 혼비백산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와르륵 달려들어 섬섬옥수로 붙여잡고 호천망극 하는 말이 하늘로서 떨어지며 땅으로서 솟아났다. 바람결에 묻어오고 구름길에 쌓여왔나 이리저리 붙들고 울음울제 일리제인이며 일가친척이 모두 모여. 여기까지 들은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서 소나무 가지에 걸었던 모자를 내려쓰고 그곳을 찾으러 모란봉 꼭대기에 올라섰다. 꼭대기는 좀 더 노랫소리가 잘 들린다. 그는 뱃다라기의 맨 마지막 여기를 부른다. 밥을 빌어서 죽을 쓸지라도 제발 덕분에 뱃놈 노릇은 하지 마라. 에이야 어그 여지야. 그의 소리로서 방향을 찾으려던 나는 그만 자리에 섰다. 어딘가? 기자묘? 혹은 울밀대? 그러나 나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든 찾아보자 하고 현무문으로 가서 문 밖에 썩 나섰다. 기자묘의 깊은 솔밭은 눈앞에 쫙 퍼진다. 어딘가? 나는 또 물어보았다. 이때 그는 또다시 뱃다라기를 시초부터 부른다. 그 소리는 왼편에서 온다. 왼편이구나 하면서 소리 나는 곳을 더듬어서 소나무 틈으로 한참 돌다가 겨우 기자묘 치고는 그중 하늘이 넓고 밝은 곳에 혼자서 뒹굴고 있는 그를 찾아내었다. 나의 생각한 바와 같은 얼굴이다. 얼굴, 코, 입, 눈, 몸집이 모두 네모나고 그의 이마에 굵은 주름살과 시커먼 눈썹은 고생 많이 함과 순진한 성격을 나타낸다. 그는 어떤 신사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노래를 그치고 일어나 앉는다. 왜 그냥 하지요? 하면서 나는 그의 곁에 가 앉았다. 할 뿐 그는 눈을 들어서 터진 하늘을 쳐다본다. 좋은 눈이었다. 바다의 넓고 큼이 유감없이 그의 눈에 나타나 있다. 그는 뱃사람이라 나는 짐작하였다. 잘하는구래. 잘해요. 그는 나를 잠깐 보고 사람 좋은 웃음을 띈다. 고향이 영유요? 예, 영유서 나기는 했디만 한 20년 영윤 가보디도 안 하시오. 왜 20년씩 고향을 안 가요? 사람의 일이라니 마음대로 됐대까? 그는 왜 그러는지 한숨을 짓는다. 거저 운명의 힘이 제일 힘셌대다. 운명의 힘이 제일 세다는 그의 소리에는 사귀지 못할 원한과 뉘우침이 섞여 있다. 그래요? 나는 다만 그를 쳐다볼 뿐이다. 한참 잠잠하니 있다가 나는 다시 말했다. 자, 노영의 경험담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감출 일이 아니면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감출 일은... 그럼 어디 들어봅시다 그려. 그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좀 있다가 하디오 하면서 내가 담배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자기도 담배를 붙여 물고 이야기를 꺼낸다. 니티지도 않는 19년 전 8월 열 하룻날 일인데요. 하면서 그가 이야기한 바는 대략 이와 같은 것이다. 그의 살던 마을은 영유고을서 한 20리 떠나 있는 바다를 향한 조그만 어촌이다. 그의 살던 조그만 마을에서는 그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부모는 모두 10대세 났을 때 돌아갔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결집에 반살림하는 그의 아우 부처와 그 자신 부처뿐이었다. 그들 형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고 또 제일 고기잡이를 잘하였고 그중 글이 있었고 뱃다라기도 그 마을에서 빼어나게 그 형제가 잘 불렀다. 말하자면 그 형제가 그 마을의 대표적 사람이었다. 8월 보름은 추석 명절이다. 8월 열 하룻날 그는 명절에 쓸 장도 볼 겸 그의 아내가 늘 부러워하는 거울도 하나 사올 겸 장으로 향하였다. 당손네 집에 있는 것보다 큰 거이요. 니띠 말고요. 그의 아내는 길까지 따라 나오면서 잊지 않도록 부탁하였다. 안 잊어 하면서 그는 떠오르는 새빨간 햇빛을 앞으로 받으면서 자기 마을을 나섰다. 그는 아내를 고아했다. 그의 아내는 촌에는 드물게 연연하고도 이쁘게 생겼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평양 갈보천을 가도 그만한 거 쉽디 않카시오.
그러니까 촌에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에게 우습게 보이도록 그 내외의 사이는 좋았다. 늙은이들은 계집에게 혹하지 말라고 흔히 그에게 권고하였다. 부처의 사이는 좋았지만 아니 오히려 좋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샘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시기를 받을 일을 많이 하였다. 품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는 대단히 천진스럽고 쾌활한 성질로서 아무에게나 말 잘하고 애교를 잘 부렸다. 그 동네에서는 무슨 명절이나 되면 집이 그중 정결함을 핑계 삼아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집에 모이고 하였다. 그 젊은이들은 모두 그의 아내에게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그의 아내는 아즈바니 아즈바니 하며 그들과 짓거리고 즐기며 그 웃기 잘하는 입에는 늘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편 구석에서 눈만 힐끔거리며 있다가 젊은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불문곡직하고 아내에게 덤비어들어 발길로 차고 때리며 이전에 사다 주었던 것을 모두 걷어올린다. 싸움을 할 때에는 언제든 곁집에 있는 아우 부처가 말리러 오며 그렇게 되면 언제든 그는 아우 부처까지 때려주었다. 그가 아우에게 그렇게 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아우는 시골 사람에게는 쉽지 않도록 늠름한 위엄이 있었고 만날 바닷바람을 쐬었지만 얼굴이 희었다. 이것뿐으로도 시기가 된다 하면 되지만 특별히 아내가 그의 아우에게 친절히 하는 데는 그는 속이 끓어 못 견디었다. 그가 영유를 떠나기 반년 전쯤, 다시 말하자면 그가 거울을 사러 장에 갈 때부터 반년 전쯤 그의 생일날이었다. 그의 집에서는 음식을 차려서 잘 먹었는데 그에게는 괴상한 버릇이 있었으니 맛있는 음식은 남겨두었다 좀 이따 먹고 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의 아내도 이 버릇은 잘 알 터인데 그의 아우가 점심때쯤 오니까 아까 그가 아껴서 남겨두었던 그 음식을 아우에게 주려 하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못 주리라 하고 암호하였지만 아내는 그것을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그의 아우에게 주어버렸다. 그는 마음속이 잠옷 편치 못하였다. 트집만 있으면 인연을 그는 마음먹었다. 그의 아내는 시아우에게 상을 준 뒤 물러오다가 그만 그의 발을 조금 밟았다. 인연, 그는 힘껏 발을 들어서 아내를 냅다 찼다. 그의 아내는 상위에 거꾸러졌다가 일어난다. 인연, 사나이 발을 짓밟는 년이 어디 있어? 거 좀 밟아서 발이 불어댔을까? 아내는 낯이 새빨개져서 울음 섞인 소리로 고함친다. 인연 말대답이 그는 일어서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우가 일어서면서 그를 붙잡았다. 가만히 있거라 이놈의 자식 하며 그는 아우를 밀친 뒤에 아내를 되는 대로 내리찌었다. 죽일년 인연 나가거라. 죽여라 죽여라 난 죽어도 이 집에서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디 않고 네 집이게. 이때다. 그의 마음에는 그 못 나가겠다는 아내의 말이 푹 들이박혔다. 그 이상 때리기가 싫었다. 우두커니 눈만 흘기고 있다가 그는 망할년 그럼 내 나갈라 하고 그만 문 밖으로 뛰어나와서 형님 어디 갑니까 하는 아우의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곁 동네 탁주 집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거기에 있는 술 파는 계집과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 그날 저녁 얼근이 취한 그는 아내를 위해 떡을 한도너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또 서너 달은 평화가 이르렀다. 그러나 이 평화가 언제까지든 계속될 수는 없었다. 그의 아우로 말미암아 또 평화가 쪼개져 나갔다. 5월 첫승부터 영유 고을 출입이 잦던 그의 아우는 5월 금문께부터는 고을서 며칠씩 묵어오는 일이 많았다. 함께 고을에 첩을 얻어두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소문이 있은 뒤로 아내는 그의 아우가 고을 들어가는 것을 벌레보다도 더 싫어하고 며칠 묵어나 오는 때는 곧 아우의 집으로 가서 그와談판을 하며 심지어 동서되는 아우의 처에게까지 못 가게 하지 않는다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 7월 초승께 그의 아우는 고을에 들어가서 열흘쯤 묵어온 일이 있었다. 이때도 전과 같이 그의 아내는 그의 아우며 제수와 싸우다 못해 마침내 그에게까지 와서 아우가 그런 못된 데를 다니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해보자 한다. 그 꼴을 곱게 보지 않았던 그는 첫마디로 고함을 쳤다. 내게 상관이 뭐해가? 듣기 싫다.
못난둥이 아우가 그런 데를 댕기는 걸 말리디도 못하고 분김에 이렇게 그의 아내는 고함쳤다. 이년 무얼? 그는 벌떡 일어섰다. 못난둥이.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악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고꾸러졌다. 이년 사나이게 그따운 말버릇 어디서 배완? 애미네 때리는 건 어디서 배웠노? 못난둥이. 그의 아내는 울음소리로 부르짖었다. 쌍년 그냥 나갈. 우리 집에 있디 말고 나갈. 그는 내리찌으면서 부르짖었다. 그리고 아내는 문을 열고 밀쳤다. 나가디 않으리 하고 그의 아내는 울면서 뛰어나갔다. 망한 년 토하듯이 중얼거리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아내는 해가 져서 어두워져도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내어 쫓기는 했지만 그는 아내의 돌아옴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워져도 그는 불도 안 켜고 성이 나서 우들우들 떨면서 아내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참 기쁜 듯이 웃는 소리가 그의 아우집에서 밤새도록 울려왔다. 그는 움쩍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밤을 새운 뒤에 새벽 동토울 때 아내와 아우를 죽이려고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문을 벌컥 열었다. 그의 아내로서 만약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문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다면 그는 아내와 아우를 죽이고야 말았으리라. 그는 아내를 보는 순간 마음에 가득 차는 사랑을 깨달으면서 칼을 내던지고 뛰어나가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인연하면서 들어와서 뺨을 물어 뜯으면서 함께 이리저리 자빠져서 뒹굴었다. 이리하여 평화는 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으되 그만 그의 아내, 그의 아우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대략 이와 같았다. 각설. 거울은 마침 장의 마음에 맞는 것이 있었다. 지금것과 대보면 어떤 때는 코도 크게 보이고 입이 작게도 보이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고 그런 촌에서는 둘도 없는 기물이었다. 거울을 사가지고 장을 본 뒤에 그는 이 거울을 아내에게 주면 그 기뻐할 모양을 생각하며 새빨간 저녁 햇빛을 받는 넘치는 듯한 바다를 안고 자기 집으로 늘 들러오던 탁주 집에도 안 들러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그의 집 방 안에 들어섰을 때에는 뜻도 않하였던 광경이 그의 눈에 버리어 있었다. 방 가운데는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꿈쩍도 안 하고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어이가 없어서 서 있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아우가 겨우 말했다. 그놈의 쥐 어디 갔니? 흥, 쥐? 훌륭한 쥐 잡댔구나. 그는 말을 끝내지도 않고 짐을 벗어던지고 뛰어가서 아우의 멱살을 그어잡았다. 형님, 정말 쥐가... 쥐? 이놈 형수하고 그런 쥐 잡는 놈 어디 있니? 그는 아우를 따귀를 몇 대 때린 뒤에 등을 밀어서 문 밖에 내어 던졌다. 그런 뒤에 이제 자기에게 이를 매를 생각하고 우들우들 떨면서 아랫목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이년, 시와우와 그런 쥐 잡는 년이 어딨어? 그는 아내를 거꾸로 때리고 함부로 내리찌었다. 정말 쥐가? 아이 죽겠다. 이년, 너도 쥐? 죽어라. 그의 팔다리는 함부로 아내의 몸에 오르내렸다. 아이 죽겠다. 정말 아까 시아오 왔기에 떡 자시라고 내놓았더니 듣기 싫다. 시아오 붙은 년이 무슨 잔소리? 아이 정말이야요. 쥐가 한 마리나. 그냥 쥐? 쥐 잡을래다가 쌍년 죽어라. 물에라도 빠대 두걸. 그는 실컷 때린 뒤에 아내도 아우처럼 등을 밀어 내어 쏘았다. 그 뒤에 그의 등으로 고기 배때기에 장사해라 토하였다. 분풀이는 실컷 하였지만 그래도 마음속이 잠옷 편치 못하였다. 그는 아랫목으로 가서 바람벽을 의지하고 실신한 사람같이 우두커니 서서 떡상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1시간, 2시간, 서편으로 바다를 향한 마을이라 다른 곳보다는 늦게 어둡지만 그래도 술시쯤 되어서는 깜깜하니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려고 바람벽에서 떠나 성냥을 찾으러 돌아갔다. 성냥은 늘 있던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뒤적이노라니까 어떤 낡은 옷뭉치를 들출 때 문득 쥐소리가 나면서 후다닥 뛰어나온다. 그리하여 저편으로 기어서 도망한다. 역시 쥐됐구나. 그는 조그만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만 그 자리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아까 그가 보지 못한 때의 광경이 활동사진과 같이 그의 머리에 지나갔다. 아우가 집에를 온다. 아우에게 친절한 아내는 떡을 먹으라고 아우에게 떡상을 내놓는다. 그때 어디선가 쥐가 한 마리 튀어나온다. 둘이서는 쥐를 잡느라고 돌아간다. 한참 성화시키던 쥐는 어느 구석에 숨어버린다. 그들은 쥐를 잡느라 두룩거린다. 그럴 때 그가 집에 들어선 것이다. 쌍년, 좀 있으면 안 들어오리. 그는 억지로 마음먹고 그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밤이 가고 날이 밝기는커녕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그는 차차 걱정이 돼서 찾아보러 나섰다. 아우의 집에도 없었다. 동리를 모두 찾아보아도 본 사람이 없다 한다. 그리하여 낮쯤 한 3살이 내려가서 바닷가에서 겨우 아내를 찾기는 찾았지만 그 아내는 이전 같은 생기로 찬 산 아내가 아니요. 몸은 물에 불어서 곱이나 크게 되고 이전에 늘 웃음을 흘리던 이쁜 입에는 거품을 잔뜩 문 죽은 아내이다. 그는 아내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정신이 없었다. 이튿날 간단하게 장사를 하였다. 뒤에 따라오는 아우의 얼굴에는 형님 이게 웬일이오니까 하는 듯한 원망이 있었다. 장사를 지낸 이튿날부터 아우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없어졌다. 하루 이틀은 심상히 지냈지만 닷새 엿새가 지나도 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꼭 그의 아우같이 생긴 사람이 5, 6일 전에 맷산제 보따리를 하여 진 뒤에 시뻘건 저녁회를 등으로 받고 더벅더벅 동쪽으로 가더라 한다. 그리하여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지만 한 번 떠난 그의 아우는 돌아올 길이 없고 혼자 남은 아우의 아내는 만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그도 이것을 잠자코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불행의 모든 죄는 죄 그에게 있었다. 그도 마침내 뱃사람이 되어 적으나마 아내를 삼킨 바다와 늘 접근하며 가는 곳마다 아우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어떤 배를 얻어 타고 물길을 나섰다. 그는 가는 곳마다 아우의 이름과 모습을 말하며 물었으나 아우의 소식은 알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꿈결같이 10년을 지내서 9년 전 가을 탁탁히 낀 안개를 꿰며 연안 바다를 지나가던 그의 배는 몹시 부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파선을 하여 벗 몇 사람은 죽고 그는 정신을 잃고 물 위에 떠돌고 있었다.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린 때는 밤이었었다. 그리고 어느덧 그는 물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를 말리느라고 새빨갛게 피워놓은 불빛으로 자기를 간호하는 아우를 보았다. 그는 이상히도 놀라지도 않고 천연하게 물었다. 너 어떻게 여기 완?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형님, 거저 다 운명이 웬다. 따뜻한 불기운에 깜빡 잠이 들려다가 그는 화다닥 깨면서 또 말했다. 10년 동안에 되게 파랬구나. 형님, 나도 변했거니와 형님도 몹시 늙으셨쇠다. 이 말을 꿈결같이 들으면서 그는 또 혼혼히 잠이 들었다. 그리하여 두어 시간 꿀보다도 단잠을 잔 뒤 깨어보니 아까같이 새빨간 불은 피어 있지만 아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다. 곁에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까 아우는 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새빨간 불빛을 등으로 받으면서 더벅더벅 아무 말 없이 어두움 가운데로 쓰러졌다 한다. 이튿날 아무리 알아보아야 그의 아우는 종족이 없어지고 알 수 없으므로 그는 할 일 없이 다른 배를 얻어 타고 또 물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의 배가 해주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주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려다가 저편 맞은편 가게에 얼핏 그의 아우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뛰어가서 보니 그는 벌써 없어졌다. 배가 해주에는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그의 마음은 해주에 남겨두고 또다시 바닷길을 떠났다.
그 뒤에 3년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도 아우는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3년을 지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그의 탐배가 강화도를 지날 때 바다를 향한 가파른 몇켠에서 바다를 향하여 날아오는 배따라기를 들었다. 그것도 어떤 구절과 곡조는 그의 아우 특식으로 변경된 그의 아우가 아니면 부를 사람이 없는 그 배따라기였다. 배가 강화도에는 머물지 않아서 그저 지나갔으나 인천서 열흘쯤 머물게 되었으므로 그는 곧 내려가서 강화도로 건너가 보았다. 거기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조그만 객주집에서 물어보니 이름도 그의 아우여 생긴 모습도 그의 아우인 사람이 묵어있기는 하였으나 사나흘 전에 도로 인천으로 갔다 한다. 그는 돌아서서 인천으로 건너와서 찾아보았지만 그 조그만 인천서도 그의 아우를 찾을 바가 없었다. 그 뒤에 눈 오고 비 오며 6년이 지났지만 그는 다시 아우를 만나보지 못하고 아우의 생사까지도 알 수가 없었다. 말을 끝낸 그의 눈에는 저녁 해가 반사하여 몇 방울의 눈물이 반뜩인다. 나는 한참 있다가 겨우 물었다. 노형 개수는? 모르디요. 20년을 영유는 안 가봤으니끼뇨. 노형은 이제 어디로 갈 테요? 겉도 모르디요. 정처가 있나요? 바람 부는 대로 몰려댕기디요.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배따라기를 불렀다. 아, 그 속에 잠겨있는 사귀지 못할 뉘우침, 바다에 대한 애처로움, 그리움. 노래를 끝낸 다음에 그는 일어서서 새빨간 저녁해를 잔뜩 등으로 받고 울밀대로 향해 더벅더벅 걸어갔다. 나는 그를 말릴 힘이 없어서 눈이 멀거니 그의 등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배따라기와 그의 숙명적 경험담이 귀에 쟁쟁이 울리어서 잠을 못 이루고 이튿날 아침 깨어서 조반도 안 먹고 기자묘로 뛰어가서 또다시 그를 찾아보았다. 그가 어제 깔고 앉았던 풀은 모두 한편으로 누워서 그가 다녀감을 기념하되 그는 그 근처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배따라기는 어디선가 쟁쟁이 울리어서 모든 소나무들을 떨리지 않고는 안 두겠다는 듯이 날아온다. 모란봉이다. 모란봉에 있다. 하고 나는 단숨에 모란봉으로 뛰어갔다. 모란봉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부병루에도 없다. 울밀대다. 하고 나는 다시 울밀대로 갔다. 울밀대에서 부병루를 연한 지옥까지 연한 듯한 골짜기에 물 한 방울을 안 세리라 빽빽이 난 소나무의 그 모든 잎잎은 떨리는 배따라기를 부르고 있지만 그는 여기도 있지 않다. 기자묘의 하늘을 향하여 퍼져나간 그 모든 소나무의 천만의 잎잎도 그 아래쪽 퍼진 천만의 풀들도 모두 그 배따라기를 슬프게 부르고 있지만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 일대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강가에 나가서 알아보니 그의 배는 오늘 새벽에 떠났다 한다. 그 뒤에 여름과 가을이 가고 1년이 지나서 다시 봄이 이르렀으되 잠깐 평양을 다녀간 그는 그 숙명적 경험담과 슬픈 배따라기를 두었을 뿐 다시 조그만 모란봉에 나타나지 않는다. 모란봉과 기자묘에 다시 봄이 이르러서 작년에 그가 깔고 앉아서 부러졌던 풀들도 다시 곱게 대가 나서 자줏빛 꽃이 필요하지만 끝없는 뉘우침을 다만 한낱 배따라기로 하소연하는 그는 이 조그만 모란봉과 기자묘에서 다시 볼 수가 없었다. 다만 그가 남기고 간 배따라기만 추억하는 듯이 기념하는 듯이 모든 잎잎이 속삭이고 있을 따름이다. 여름장이란 애시당초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버려놓은 전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볶는다.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패가 길거리에 궁시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기말이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선다를 낚아보았다. 그만 걸을까?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오늘 밤은 밤을 패서 걸어야 될걸. 달이 뜨렸다. 절렁절렁 소리를 내며 조선달이 그날 산 돈을 따지는 것을 보고 허생호는 말뚝에서 넓은 휘장을 걷고 버려놓았던 물건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무명필과 주단바리가 두 고리짝에 꽉 찼다. 멍석 위에는 천조각이 어수선하게 남았다. 다른 축들도 벌써 거진 전들을 걷고 있었다. 약바르게 떠나는 패도 있었다. 어물장수도, 땜장이도, 엿장수도, 생강장수도 꼴들이 보이지 않았다. 내일은 진부와 대화의 장이 선다. 축들은 그 어느 쪽으로든지 밤을 새며 6, 70리 밤길을 타박거리지 않으면 안 된다. 장판은 잔치 뒷마당같이 어수선하게 벌어지고 술집에서는 싸움이 터져 있었다. 주정꾼 욕짓거리에 섞여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찢어졌다. 장날 저녁은 정해놓고 계집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는 것이다. 생원, 시침을 때도 다 안 해. 충주집 말이야. 계집 목소리로 문득 생각난 듯이 조선달은 비죽이 웃는다. 화중지병이지. 면소 패들을 적수로 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그렇지도 않을걸. 축들이 사죽을 무수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나 아무리 그렇다곤 해도 왜 그 동이 말일세. 깜짝같이 충주집을 후리 눈치거든. 뭐? 그 애송이가? 물건 가지로 낚았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그 길만은 알 수 있나. 국리 말고 갑옷에나 그려. 내 한턱 씀새. 그다지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을 쫓아갔다. 허생호는 계집과는 연분이 멀었다. 얼금뱅이 상판을 쳐들고 대어설 숙기도 없었으나 계집편에서 정을 보낸 적도 없었고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었다. 충주집을 생각만 하여도 철없이 얼굴이 붉어지고 발밑이 떨리고 그 자리에 소스라쳐 버린다. 충주집 문을 들어서 술 좌석에서 짜장 둥이를 만났을 때에는 어찌된 서슬인지 발끈 화가 나버렸다. 상위의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농탕 치는 것을 보고서야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녀석이 제법 난질꾼인데 꼴사납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그 꼴에 우리들과 한몫 보자는 셈이지. 동이 앞에 막아서면서부터 책망이었다. 걱정도 팔자요 하는 듯이 빤히 쳐다보는 상기된 눈망울에 부딪힐 때 결김에 따기를 하나 갈겨주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었다. 동이도 화를 쓰고 팩하게 일어서기는 하였으나 허생어는 조금도 동색하는 법 없이 마음먹은 대로 다 짓거렸다. 어디서 주워먹은 선머슴인지 모르겠으나 내게도 애비애미가 있겠지. 그 사나운 꼴 보면 마음 좋겠다. 장사란 탐탁하게 해야 되지. 계집이 다 무어야 나가거라 냉큼 꼴 치워. 그러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하염없이 나가는 꼴을 보려니 도리어 측은히 여겨졌다. 아직도 서름서름한 사이인데 너무 과하지 않았을까 하고 마음이 섬찟해졌다. 주제도 넘지. 같은 술손님이면서도 아무리 젊다고 자식 낳게 되는 것을 붙들고 치고 닦아셀 것은 뭐야 원. 충주집은 입술을 쫑긋하고 술 붓는 솜씨도 거칠었으나 젊은 애들한테는 그것이 약이 된다나 하고 그 자리는 조선달이 얼버무려 버렸다. 너 녀석한테 반했지? 애숭이를 빨면 죄된다. 한참 법석을 친 후이다. 맘도 생긴 데다가 웬일인지 흠뻑 취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허생호는 주는 술잔이면 거의 다 들이켰다. 거나 해짐을 따라 계집 생각보다도 동희의 뒷일이 한결같이 궁금해졌다. 내 꼴에 계집을 가로채서는 어떡할 작정이었누 하고 어리석은 꼬락서니를 모질게 책망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난 뒤인지 동희가 헐레벌떡거리며 황급히 부르러 왔을 때에는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허덕이며 충주집을 뛰어나간 것이었다. 생온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짐승도 짐승이려니와 동희의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다. 뒤를 따라 장판을 다름질하려니 개슴츠레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았다. 불악스러운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를 몹시 구는 녀석들은 그냥 두지는 않는걸.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가스러진 목뒤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땅비처럼 짧게 쓸린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 철을 심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나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는 피가 빼짓이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니 나귀는 코를 벌름거리고 입을 투루루 거렸다. 콧물이 튀었다. 허생호는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던히는 썩였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여서 땀밴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채 흥분이 식지 않는 모양이었다.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졌다. 요 몹쓸 자식들 하고 허생호는 호령을 하였으나 패들은 벌써 주랭랑을 놓은 뒤요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농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코 올리게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고 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웬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걸. 꼬리 웃소 우리는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앵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허생호는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무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어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늙은 주제에 암새를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호는 추춤하면서 기어코 견딜 수 없어 채찍을 들더니 아이를 쫓았다. 쫓으려거든 쫓아보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기에는 당하는 재주가 없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다. 그만 채찍을 던졌다. 술기도 돌아 몸이 유난스럽게 화끈거렸다. 그만 떠나세.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희는 각각 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짐을 싣기 시작했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이었다. 두 팀 전 장돌이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호는 봉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다.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고 멀리 영남지방도 헤매기는 하였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군내를 돌아다녔다. 닷새만큼씩의 장날에는 달보다도 확실하게 면에서 면으로 건너간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삼아 말하였으나 고향에 돌보러 간 일도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다. 반날 동안이나 뚜벅뚜벅 걷고 장터 있는 마을에 거지방 가까웠을 때 거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지만 허생호는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놀았다.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리네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될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 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는 없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는 너를 팔지 않게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등을 어루만졌던 것이다. 빚을 지기 시작하니 재산을 모을 염은 당초에 틀리고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는 못하였다. 계집이란 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허생어는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어는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얘기가 격에 맞거든.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흥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혀 하였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밖으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희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사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보지.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은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주고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 연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웬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생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꽁거 먹은 자리야.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어. 학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지. 그러나 늙은막 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빵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렸다. 충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설계 생각 말게. 천만에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허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한 끝이라 동희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애미애비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에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들 웃으니 동희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는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와요.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듯하면 미끄러졌다. 허생호는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동희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쭉 씻어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이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밤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러운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는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소. 술이 고줄해서 의부라고 전망난이에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둘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골이 무오겠소. 18살 때 집을 뛰어나와서 이 짓이죠. 총각 나세론 셈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홀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희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온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애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 하다가 허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빗디뎠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버렸다.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희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퍽이나 흘렀었다. 옷째 쫄짝 젖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 참혹한 꼴이었다. 동희는 물속에서 어른을 헷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애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작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 됐다. 동희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슬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도 하였다.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든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낙이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젠 따는 대단한 낙이 새끼군. 허생호는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후후시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하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깝고 방울소리가 밤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땅 구례 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협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친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 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개협 시오리를 끼고 앉은 화개장터의 이름이 높았고 경상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들이 화개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화물 장사들의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들이 또한 구례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의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들이 들어오곤 하여 산협하고는 꽤 은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화개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하객골로 뻗쳐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에 펄펄 살아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 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많고 멋들어진 진양조 단과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여기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 창극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서 반드시 제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가 화개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립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가운데도 옥한의 집은 술맛이 유달리 좋고 값이 싸고 안주인의 인심이 후하다 하여 화개장터에서는 가장 이름이 들난 주막이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죽고 총각 아들 하나와 단 두 식구만으로 안주인 옥화가 돌아올 길 망연한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라 하여 그들은 더욱 호의와 동정을 기울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혹 노자가 달린다거나 행장이 불비할 때 그들은 을에 옥한의 주막을 찾았다. 나 이번에 경상도서 돌아올 때 함께 회개하지라오. 그들은 예사로 이렇게들 말하곤 하였다. 늘어진 버들가지가 강물에 씻기고 저녁바람에 은어가 번뜩이고 하는 여름철 석양 무렵이었다. 나이 60도 훨씬 더 넘어 배는 늙은 채장수 하나가 채 바퀴와 바닥가운들을 어깨에 짊어진 채 손에는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옥한의 주막을 찾아왔다. 바로 그 뒤에는 나이 15살쯤 나배는 몸매가 호리호리한 소녀 하나가 조그만 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저 큰 애기까지 두 분입니까? 옥하는 노인보다 큰 애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린 뒤 노인은 옥하에게 인사를 청했다. 살기는 구례에 사는데 이번엔 경상도 쪽으로 벌이를 떠나온 길이라 하였다. 본시 여수가 고향인데 젊어서 친구를 따라 한때 구례에 와서도 살다가 구디 목포로 군산으로 전전하였고
나중 진도로 건너가 거기서 18해 사는 동안 그만 머리털까지 세워져서는 그래 몇 해 전부터 도로 구례에 돌아와 사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저런 큰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옥화가 묻는 말에 그렇잖아도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아무데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떠나지 않고는 두 식구 가만히 굶을 판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했다. 그럼 저 큰 아기는 할아버지 딸입니까? 옥화는 남폭불 그림자가 반쯤 비낀 바람벽 구석에 붙어앉아 가끔 그 환한 두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곤 하는 소녀의 둥그스름한 어깨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니고 나니 이제 고향 삼아 돌아온 곳 구례 이래야 또한 객지라 그들 아비 딸이 어디다 힘을 잇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데도 의탁할 곳이 없다고 그들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도 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오.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갖고 댕겨봤는데 젊어서 한번 바람 들어놓은 게 평생 못 잡게 마련이란께. 그것이 24살 때 정촌인께 꼭 36해 전일 것이요. 바로 이 장터에서도 하룻밤 논 일이 있었지라오. 노인은 조용히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는 듯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다. 어휴, 참 오래전 일일세. 옥화는 잠옷 놀라는 신용이었다. 이튿날은 비가 왔다. 화개장날만 책전을 펴는 성기는 내일 장볼 준비도 할 겸 하루를 앞두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쌍계사에서 화개장터까지는 시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엽의 장려한 풍경은 언제부나 그에게 길멀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손윗동무들의 사랑에 끌려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쯤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게 희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실증이 났다. 당초부터 어디로 훨훨 가보구나 싶던 것이 소망이었고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서 역정을 내는 어머니였다. 서방이 있나 일가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니 인연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어머니의 넋두리는 인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10살 때부터 절에 넣어 중지를 시켰으니 인제 역마살도 거의 다 풀려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늦추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그러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당사주라면 다시는 더 사죽을 못 쓰던 할머니는 성기가 3살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역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 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 조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 을축을 잘못 짚지나 않았나 하여 큰절 쌍계사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 물어보고 지리산 속에서 돌을 닦아 나온다던 어떤 키 큰 영감에게 다시 배워도 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아비 팔자를 따라가려는 게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엔 각별나게 신경을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은 자식 없단다. 근본은 모두 엄마 탓이지.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받고 들었다. 이년아, 어미한테 너무 오금 받지 마라. 남사당을 붙었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냐? 너더러 찾아달라 성화를 댔냐? 그러나 36해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장단에 반하여 옥화를 베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같이 화개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떼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살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계장만 보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제사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 띈 눈으로 눈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최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최장수의 무남 동료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는 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개골에서는 며칠이나 있겠다는고? 들어가 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리고 나서 옥화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이는 안 되지 하였다. 개연이란 이름이었다. 성기는 잠자코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집에서 장터까지래야 소리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였지만 그래도 전날 늘 이고 다니던 상돌 엄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 애기더러 이런 시환을 시켜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쪽에서는 그러한 빚도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환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의 앞에 밥함지를 공손스레 놓고는 떡과 엿과 참외들을 팔고 있는 음식점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상돌 엄마는 어디 갔는디? 성기는 개연의 그 아리따운 두 눈에서 흥건한 즐거움을 가슴으로 깨달으며 그러나 고개는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채 차라리 거친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마루에 가득 찼는 뒤 상돌 엄마가 혼자서 바빠 소두님께 어머니가 지더러 갖고 가라 했어요. 그동안 거의 입을 열어 말하는 일이 없던 개연은 성기가 묻는 말에 의외로 생경한 전라도 쪽 토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가냘프고 가름한 어깨와 목하며 어디서 그렇게 힘차고 콸콸한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 줌이나 될 듯한 가느다란 허리와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하여 발달된 팔다리와 토실토실한 두 손등과 조그맣게 도톰한 입술을 가진 탓인지도 몰랐다. 개연아, 오빠 새순물 놔드려라. 이튿날 아침에도 옥화는 상돌 엄마를 부엌에 둔 채 역시 개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새순물을 놓는 일뿐 아니라 숭늉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나 수건을 찾아주는 것이나 성기에 따른 잔시중은 모조리 그녀로 하여금 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아이가 마음이 컴컴치 않고 인정이 있고 얄미운 데가 없어. 옥화는 자랑삼아 이런 말도 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웬일인지 반억지 비슷하게 거저 곧장 나만 믿겠다고 아주 양딸처럼 나한테다 맡기고 싶은 눈치더라만. 옥화는 잠깐 말을 끊어서 성기의 낯빛을 살피고 나서 다시 그래 너한테도 말을 들어봐야겠고 해서 거저 대강 들을만 하고 있었잖냐. 언제 한번 데리고 가서 칠불 구경이나 시켜줘라. 하는 것이 흡사 성기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 같기도 하였다. 그러고 나서 옥화는 개연의 말을 옮겨 굴에 있는 저희 집이래야 구례읍에서 외따로 떨어진 무슨 상기승 밑에 이웃도 없이 있는 오막살인가 보더라고 하였다. 그럼 살림은 어쩌고 나왔을까? 살림이래야 그까짓 거 뭐 방문에 자물쇠 채워두었으면 그만하냐.
하지만 그보다도 나그네 길에 데리고 나선 개연이가 걱정이지. 이러한 옥화의 말투로 보아서는 최장수 영감이 화개골에서 나오는 대로 개연을 아주 양딸로 정해둘 생각인 듯이도 보였다. 다만 성기가 꺼릴까 보아 이것만을 저어하는 눈치 같았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옥화는 성기더러 장가를 들라고 권했으나 그는 응치 않았고 집에 술 파는 색시를 몇 차례나 두어도 보았지만 색시 쪽에서 간혹 성기에게 말썽을 낸 적은 있어도 성기가 색시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는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번에도 옥화는 그녀로 하여금 성기의 미움이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듯한 눈치 같기도 하였다. 아랫집 실과 가게에서 성기가 집신 한 컬레를 사들고 오려니까 옥화는 비죽이 웃는 얼굴로 막걸리 한 사발을 그에게 떠주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냐? 고 하였다. 술 걸을 때 누구에게나 맛보기 떠주기를 잘하는 옥화였다. 개연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개연아, 너도 빨리 나와 목마를 텐데 미리 좀 마시고 가거라. 옥화는 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항라 적삼에 가는 삼배치마를 갈아입고 나오는 개연은 그 선연한 두 눈의 흰자위 검은 자위로 인하여 물에 어린 한 송이 연꽃이 떠오는 듯하였다. 꼭 20해 전에 내가 입었던 거다. 옥화는 유감한 듯이 개연의 옷맵시를 살펴주며 말했다. 어제 꺼내서 풀을 좀 줄여놨더니만 청승스레 맞는구나. 보기보단 품을 여간 많이 잊잡는다, 이엔. 자, 얼른 마셔라. 오빠 있으면 무슨 내외할 사이냐? 그러자 개연은 웃는 얼굴로 술잔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시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성기는 먼저 수양보들 밑에 와서 새 신발에 물을 죽였다. 개연이도 곧 뒤를 따라 나섰다. 어저께 성기가 7부람까지 책값 수금 관계로 좀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더니 옥화가 그러면 개연이도 며칠 전부터 산나물을 캐러 간다고 벼르는 중이고 또 7부람 구경은 어차피 한번 시켜줘야 할 게고 하니 이왕이면 좀 데리고 가잖겠냐고 하였다. 성기는 가슴도 좀 뛰고 그래서 나무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싫다고 했더니 너더러 누가 나물까지 캐라느냐고 앞에서 길만 끌어주면 되잖느냐고 우겨 기승한 어머니에게 성기는 더 항변을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성기는 처음부터 큰 길을 버리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풀 속 산길을 돌아가기로 하였다. 원체가 지리산 밑이요. 또 나무길도 본디부터 똑똑히 나 있지 않는 곳이라 어려서부터 자라난 고장이라곤 하지만 우울한 숲풀 속에서 성기는 몇 번이나 길을 잃고 헤매곤 하였다. 쳐다보면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봉우리요. 내려다보면 발 아래는 바다같이 뿌연 숲을 뿐 그 위에 흰 햇살만 물줄기처럼 내리 퍼붓고 있었다. 머루 달의 으름은 아직 철이 일러 파랗고 가지마다 새빨간 복분자 오디는 오히려 철이 겨운 듯 한머리 까맣게 먹물이 돌았다. 성기는 제 손으로 다듬은 퍼런 아가위 나무 가지로 앞에서 칡농구를 헤쳐가며 가고 있는데 개연은 뒤에서 두릅을 꺾는다 딸기를 딴다 하며 자꾸 혼자 떨어지곤 하였다. 빨리 오지않고 뭘 하냐. 성기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나무라면 개연은 딸기를 따다 말고 두릅을 꺾다 말고 그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물고는 뛰어오는 것인데 한참만 가다 보면 또 뒤에 떨어지곤 하였다. 아이고 머니 어쩔 거나. 갑자기 뒤에서 개연이가 소리를 질렀다. 돌아다 보니 떡갈나무 위에서 가지에 치맛자락이 걸려있다. 하필 떡갈나무에는 뭐 타러 올라갔을까고 곁에가 쳐다보니 개연의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그 아래쪽 딸기나무 가지가 넘어와 있었다. 딸기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또 비탈에 서 있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딸기나무와 가지가 서로 얽힌 떡갈나무 쪽으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몸을 굽혀 손으로 치맛자락을 벗기려면 간신히 잡고 서 있는 윗가지에서 손을 놓아야 하겠고 손을 놓았다가는 당장 나무에서 떨어질 형편이다. 나무 아래서 쳐다보니 활짝 걷어 올려진 배치마 속에 정강마루까지를 채 가리지 못한 짤막한 배 고이가 환한 햇살을 받아 그 안에 뽀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성기는 짚고 있던 생나무 지팡이로 치맛자락을 벗겨주려 하였으나
제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 끝은 개연의 그 발그스레하고 매초롬한 종아리만을 자꾸 건드리고 있었다. 아이 싫어. 나무에서 떨어진단께. 개연은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마침 다람쥐란 놈까지 한 마리 달의 넝쿨 위로 타고 와서 지금 막 개연이가 잡고 서 있는 떡갈나무 가지 위로 건너뛰려 하고 있다. 아, 곧 떨어진단께. 그 나무로 저 다래미나 때려줬으면 쓰겠는디. 개연은 아랫도리를 거의 햇살에 훤히 드러낸 채 있으면서도 달의 덩굴 위에서 이쪽을 건너다보고 그 요망스런 턱주가리를 쫑긋거리고 있는 다람쥐가 더 안타까운 모양으로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요놈의 다래미가. 성기는 같은 나무 밑둥치에까지 올라갔어야 겨우 개연의 치맛자락을 벗겨주고 그러고는 막대로 다시 조금 전에 다람쥐가 앉아있던 달의 넝쿨을 한번 툭 쳤다. 이 소리에 놀랐는지 산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덕하고 아래쪽 머루 넝쿨 위로 날아갔다. 샘물이 있어야 쓰겄는디. 개연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이마에 땀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퉁이를 돌아 새로운 산줄기를 탈 때마다 연방 더 우악스런 맷불이요. 어두운 수풀을 지나 환하게 열린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바다같이 질펀한 골짜기에 차느니 머루 다래요. 딸기치게 햇넝굴들이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난장판으로 뻐꾸기들은 울고 이따금씩 낄낄거리고 고를 건너 지나가는 꽁 울음소리마저 야지의 가을벌레 소리를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해는 거의 하늘 한가운데를 돌아 바야흐로 머리에 불을 끼얹고 어두운 숲 그늘 속에는 해삼 같은 시커먼 달팽이들이 허연 진물을 토한 채 땅에 붙어 늘어졌다. 햇살이 따갑고 땀이 흐르고 목이 마를수록 성기들은 자꾸 넝쿨 속으로만 들짐승들처럼 파묻혔다. 나무딸기, 덤불딸기, 머루, 다래, 오디, 손에 닿는 대로 따서 연방 입에 가져가지만 입에 넣으면 눈 녹듯 녹아질 뿐 떨쩍지근한 침을 삼키면 그만이었다. 간혹 이에 걸린다는 것이 아직 익지 않은 풋모루 풋다래인데 딸기 녹은 침물로는 그 쓰고 떫은 것마저 사양없이 씹어 넘겨졌다. 처음엔 입술이 먼저 거먹해 열매물이 들었고 나중엔 볼에까지 묻어졌다. 먹을수록 목이 마른 딸기를 개연은 그 새파란 머루 달에 섞인 동그란 칡잎으로 하나 가득 따서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두 손바닥 위에다 그것을 받아서는 고개를 숙여 물을 먹듯 입을 대어 먹었다. 먹고 난 칡잎은 아무렇게나 넝쿨 위로 던져버린 채 칡 넌줄이 담뿍 감겨있는 달의 넝쿨 위에 비스듬히 등을 대고 누웠다. 개연은 두 번째 또 칡잎의 것을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성가신 듯이 그냥 비스듬히 누운 채 그것을 그대로 입에 들어부어 한 입 가득 물고는 나머지를 그냥 넝쿨 위로 던졌다. 그리고 그는 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칡잎에다 딸기알 머루알을 골라놓은 개연은 그러나 성기가 어느덧 잠이 들어있음을 보자 아까 성기가 하듯 하여 이번엔 제가 먹어치웠다. 참 잘도 잔단께. 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기도 달의 넝쿨에 등을 대고 비스듬히 드러누워 보았으나 곧 재채기가 났다. 목이 몹시 말랐다. 배도 고팠다.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무서워졌다. 넝쿨 속에는 샘물이 없는가? 개연은 넝쿨을 헤치고 한참 들어가다 문득 모가나무 가지에 이리저리 얽히고 주렁주렁 열린 으름 넝쿨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이거 있음 쓰겄는디. 개연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직도 파란 오이를 만지듯 단단하고 우둘투둘한 으름을 제일 큰 놈으로만 세 개를 골라 따 우둘투둘한 으름을 제일 큰 놈으로만 세 개를 골라 따 쥐었다. 그리하여 한나절 동안 무슨 열매든지 손에 닿는 대로 마구 따 입에 넣고는 하는 버릇으로 부지중 입에 가져가 한번 답상 물어 떼었더니 이내 비릿하고 떫직스레한 풀 같은 것이 입에 하나 가득 끼었다. 아우 풋내나. 개연은 입안의 것을 뱉고 나서 성기 곁으로 갔다. 해는 벌써 점심때도 겨운 듯 갈증과 함께 시장기도 들었다. 일어나 샘물 찾아 가장께. 개연은 성기의 어깨를 흔들었다. 성기가 눈을 떴다. 개연은 당황하여 쥐고 있던 새파란 으름 두 개를 성기의 코끝에 내밀었다.
성기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동구스름한 어깨와 목덜미를 껴안았다. 그리고 입술이 포개졌다. 그녀의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에서는 한나절 먹은 딸기, 오디, 머루, 달래, 으름들의 달짝지근한 풋내와 함께 황토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느껴졌다. 까악까악하고 난데없는 까마귀 한 마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울며 날아갔다. 7불은 아직도 멀지라 개연은 달의 넝쿨에 걸어두었던 점심을 벗겨들었다. 화개골로 들어간 최장수 영감은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떠날 때 한 말도 있고 하니 지리산 속으로 아주 들어간 모양이라고 옥화와 개연은 생각하고 있었다. 산중에서 아주 여름을 내쉬는갑네. 옥화는 가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끈기 있게 이야기책을 들고 앉곤 하였다. 개연의 약간 구성진 전라도 지방 토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맑고 차량한 노래조를 띄워왔다. 그동안 옥화와 개연의 사이로 생긴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옥화가 개연의 왼쪽 깃바퀴 위에 있는 조그만 사마귀 한 개를 발견한 것쯤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머리를 빗어 따아주고 있던 옥화는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찬빛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요? 개연은 놀라 물었으나 옥화는 그녀의 두 눈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따름 말이 없었다. 어머니 왜 그러시오? 개연이 또 한 번 물었을 때 옥화는 겨우 정신이 돌아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다시 빗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개연은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옥화에게 다시 더 캐물을 도리도 없었다. 이튿날 옥화는 악양에 볼 일이 좀 있어 다녀오겠노라며 아침 일찍 머리를 빗고 떠났다. 성기는 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소낙비가 왔다. 개연이가 밖에서 빨래를 걷어안고 들어오면서 어쩔거나 어머니 비 만나시겠는디 하였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바깥의 선선한 비바람을 묻혀다 성기의 자는 낯을 스쳐주었다. 성기는 눈을 뜨는 걸로 손을 뻗쳐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머잡았다. 그녀는 빨래를 아는 채 고개를 획 돌이켜 성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볼에 바야흐로 조그만 보조개가 파이려 할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머니 옷 다 젖겄는디 또 한 번 이렇게 말하며 개연은 마루로 나갔다. 성기는 어느덧 또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성기가 다시 잠이 깨었을 때는 손님들이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개연은 그들의 치닥거리를 해주고 있는 모양으로 부엌에서 명태랑 풋고추밖에 안주가 없는디 하는 소리가 났다. 나중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성기는 그녀더러 어머니 없을 때 손님 받지 말라고 약간 볼멘 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해넘김 이 술은 쉬어질 것인디 그냥 두면 어머니가 오셔서 화내시지 않을 것이요. 개연은 성기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했다. 조금 뒤 그녀는 다시 웃는 낯으로 성기 곁에 다가서며 오빠 나 면경 하나만 사주시오. 동그란 놈이 꼭 한 개만 있었음 쓰겄는디 하였다. 이튿날이 마침 장날이라 성기는 점심을 가지고 온 그녀에게 미리 사두었던 조그만 면경 하나와 찰떡을 꺼내 주었다. 아이고 뭐니? 면경과 찰떡을 보자 개연은 놀란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그 꽃같은 두 눈에 웃음을 담뿍 담은 채 몇 번이나 면경을 들여다보곤 하더니 그것을 품속에 넣고는 성기가 점심을 먹고 있는 곁에 돌아앉아 어느덧 짝짝 소리까지 내며 그것을 먹고 있었다. 성기는 남이 보지 않게 전 앞에 사람 그림자가 얼씬할 때마다 자기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것을 가려주었다. 따는 떡뿐 아니라 참외고 복숭아고 여시고 육아고 채 군 것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녀의 성미인 듯하였다. 집 앞으로 혹 참외장수나 엿장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개연은 골무를 깁거나 바늘결례를 붙이다 말고 뛰어 일어나 그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멀거니 바라보며 서 있곤 하였다. 한 번은 성기가 절에서 내려오려니까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눈에 띄지 않고 그녀만이 마루 끝에 걸터 앉은 채 이웃 주막의 논팽이 하나와 더불어 함께 참외를 먹고 있었다. 성기를 보자 좀 무안스러운 듯이 얼굴을 약간 붉히며 곧 일어나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오빠.
그러나 성기는 그러한 그녀를 거들떠 보지 않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만 들어가 버렸다. 개연은 먹던 참외도 마루 끝에 놓은 채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성기의 뒤를 따라왔다. 오빠 왜? 응, 왜 그래요? 그러나 성기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그녀가 두 팔을 성기의 어깨 위에 얹어 그의 목을 껴안으려 했을 때 성기는 맹렬히 몸을 뒤틀어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는 돌연히 미친 것처럼 뛰어들어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처음 그녀는 오빠, 오빠 하고 찡그린 얼굴로 성기를 쳐다보며 두 손을 내밀어 그의 매질을 막으려 하였으나 두 찰, 세 찰 철썩철썩하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에 와닿자 방구석에 가 얼굴을 쿡 쳐박은 채 얼마든지 그의 매질에 몸을 맡기듯이 하고 있었다. 이튿날 장에 점심을 가지고 온 개연은 그 작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으나 그의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엔 어저께의 일에 깊은 적의도 원망도 품어있지 않은 듯하였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성기는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다. 하늘엔 별이 파랗게 나 있었으나 나무 그늘은 강가를 칠야같이 뒤덮어 있었다. 오빠. 개연은 성기가 바로 그녀의 곁에까지 왔을 때 일어나 성기의 턱 앞으로 바싹 다가들어서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다. 오빠, 요즘은 어쩌자고 만날 절에만 놓 있는 것이여. 그 몹시도 굴곡이 강렬한 전라도 지방 토음이 이렇게 속삭였다. 그즈음 성기는 장을 보러 오는 날 외에는 절에서 일절 내려오지를 않았다. 옥화가 악양 명도에게 갔다 소나기에 젖어 돌아온 뒤부터는 어쩐지 그와 그녀 사이를 전과 달리 경계하는 듯한 눈치라 본래 심장이 약하고 남의 미움받기를 유달리 싫어하는 그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도 있고 하여 기어코 절에서 배겨내려 했던 것이었다. 이날 밤만 해도 개연의 물음에 성기가 무엇라고 대답도 채 하기 전에 개연아, 개연아 하는 옥화의 목소리가 또 어느덧 들려오고 있었다. 성기는 콧잔 등을 찌푸리며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 어머니도 어쩌면 이다지 야속할까. 성기는 갑자기 목이 뿌듯해졌다. 반딧불이 지나갔다. 개연은 돌 위에 걸터 앉아 손으로 옆기풀을 움켜잡으며 혼잣말같이 또 무어라 속삭이는 것이었으나 냇물 소리에 가려 잘 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성기가 방 안으로 부엌으로 누구를 찾으려는 듯 기웃기웃하다가 좀 실망한 듯한 낯으로 그냥 절로 올라가고 말았을 때 그녀는 역시 이 옆기풀 있는 냇물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던 것이다. 사흘 뒤에 성기가 다시 절에서 내려오니까 최장수 영감은 마루 위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고 개연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아빗고 새 옷을 갈아입고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곁에 두고 술품에 잠겨있던 개연은 성기를 보자 그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에 갑자기 기쁨을 띠며 허리를 일으켰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노기를 띤 듯한 도톰한 입술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절박하고 불행한 현실을 전하고 있었다.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영감에게 권하고 있던 옥화는 성기를 보자 개연이가 시방 떠난단다. 대본에 이렇게 말했다. 옥화의 말을 들으면 영감은 그날 성기가 절로 올라가던 날 저녁 때 돌아왔다라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이니까 즉 그저께 영감은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하루 더 쉬어가라고 만류를 해서 그래 오늘 아침엔 일찍이 떠난다고 이렇게 막 행장을 차려서 나서는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모두 나중 다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고 처음은 그저 쇠뭉치로 돌연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골치가 띵하며 전신의 피가 어느 한 곳으로 꽉 모이는 듯한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쫑긋이 당겨 올라가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눈 언저리에 퍼런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듯한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 가는 듯만 하였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어 떨어질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것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려는 이 순간에 와서야 갑자기 심지에 불을 켜듯 확 타오를 마련이던가 하는 것이 자꾸만 꿈과 같았다.
자칫하면 체면도 염치도 다 놓고 엉엉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이 목이 징징 우는 것을, 그러는 중에서도 이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식에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루끝에 궁둥이를 찢듯 털썩 앉아버렸다. 아들이 참 잘생겼소. 영감은 분명히 성기를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기는 그쪽으로 고개도 돌려보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슨 적이나 품은 듯이 앉아 있었다. 옥화는 그동안 또 성기에게 역시 그 최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이 된다는 낯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다. 그는 영감의 고향인 여수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실업가로 지리산 유랑을 들어왔다가 이야기 끝에 우연히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영감에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자고 한다. 영감은 문득 고향 생각도 날 겸 그 청년의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좀 펼 것 같이도 생각되어 그를 따라 여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 옥화가 무엇라고 한참 하는 이야기는 대개 이러한 의미인 듯 하였으나 조마롭고 어지럽고 노여움으로 이미 두 귀가 멍멍해진 그에게는 다만 벌떼처럼 무엇이 왕왕거릴 뿐 아무것도 분명히 들리지도 않았다. 막걸리 맛이 어찌나 좋은지 배가 부르담께 그동안 마지막 술잔을 들이켜고 난 영감은 부채와 지팡이를 집어들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을 누가 알간디 인연 있으면 또 볼 터이지.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끼며 말했다.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개연의 조그만 보따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주며 하직을 하였다. 개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듯 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너라. 옥화는 개연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개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옥화가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동구스름한 어깨를 쓸어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젠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럼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옥화에게 하직을 하였다. 할아버지 거기 가보시고 살기 여의 참거든 여기 와서 우리 한데 삽시다. 옥화는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개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개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뚤어뚤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개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에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해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에 검은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제잘되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 타거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령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살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옆판 하나 맞춰주 하였다.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선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이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 끈 동여 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판에는 새하얀 가랑엿이 반 남아 들어있었고 아랫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박물이 좀 들어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건너간 산모퉁이 그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 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그의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갈 무렵에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